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풀어봐 볼까요? 오늘은 노마드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노마드란 유목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죠. 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노마드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태도를 노마디즘이라고 말하는데요. 노마디즘이란 특정한 방식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마드와 대비되는 개념이 정착민인데요. 그러니까 정착민은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틀을 잡고 고정된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목민과 정착민은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좋지 않았죠. 늘 뭐 다퉈왔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노마드는 정착민들에게는 혐오 내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컨대 징기스칸을 필두로 하여 12세기, 13세기에 걸쳐서 중앙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족이나 또 민족의 대이동으로 로마 제국을 사라지게 만든 게르만족이나 8에서 11세기경에 서유럽 바다를 지배했던 바이킹족 모두 노마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노마드를 정착민의 삶을 위협하는 야만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왜 우리나라에서도 북방의 이민족인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낮잡아 보기도 했잖아요. 이들 노마드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정착민과 다르고 또 정착민들의 질서나 규범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뭐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네, 그 그렇죠.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언제 침범해 들어올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노마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은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름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며 살아갑니다. 네. 현대 와서는 정착민들이 속한 공동체를 국가라고 부르죠.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저는 청계 고원에서 유목적 삶을 살아가는 노마드를 전쟁 기계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전쟁 기계는 유목민의 발명품이다. 유목민의 실존은 필연적으로 전쟁 기계의 조건들을 공간 속에서 실현한다. 그러니까 들레저가 노마드를 전쟁 기계라고 명명한 이유는 유목민들이 매번 전쟁을 일으키려는 충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들은 국가라는 그 외부에 있으면서 국가 장치가 포섭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무력시키기 때문인데요. 네. 들레저는 그런 전쟁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쟁 기계는 국가 장치 외부에 존재한다. 전쟁 기계 자체는 국가 장치로 환원 불가능하며 국가의 주권 외부에 존재하고 국법에 선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노마드는 국가 장치 외부에 있으면서 국가가 정한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도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합하려는 국가와 매번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실제 전쟁으로 확대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 차원에서 보자면 네. 유목민이 이질적이면서 위험한 네. 위협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국가 장치는 전쟁 기계인 노마드를 끊임없이 보습하고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데요. 이에 대해 들레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가라는 포획 장치는 끊임없이 전쟁 기계라는 외부적 역량을 포획해 왔지만 결국 전쟁 기계의 역량을 완전하게 포획하는 데는 성공할 수 없다. 국가 장치의 외부로서의 전쟁 기계는 국가에게 정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정말로 죽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복한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끊임없이 노마드를 포섭하여 국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그 시도가 완전히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진단이죠. 국가가 노마드를 포섭하려는 시도. 그 실제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레저는 국가 장치가 노마드를 포섭하려는 시도로 소수자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포획 능력이 최대한으로 펼쳐지고 있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조차 전쟁 기계는 끊임없이 정식하고 있다. 소수성은 그 전쟁 기계의 다른 이름이다.
앞서 우리는 노마드를 체제 바깥에 위치하면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날 여러 분야의 소수자들은 전형적인 노마드에 해당합니다. 예. 예컨대 기존의 생물학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거부한 성소수자나 또 민족적 정성성을 따르지 않고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감행하는 사람도 전통의 시선으로 보면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노마드일 수 있죠. 예. 또 심지어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사회생활을 거부하거나 결혼을 했음에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도 일종의 노마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기존 질서를 내면화한 정착민 입장에서는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따라서 국가는 끊임없이 취직을 하라 하며 홍보도 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국가 장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계인 노마드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정식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지금 하는 얘기 듣고 나도 그럼 노마드였나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기존 가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마드는 점점 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는 정착민보다 노마드가 기여한 바가 훨씬 큽니다. 그런가요? 흔히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정착민의 역사며 문명 발전의 주체는 정착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이란 책의 저자인 자크 아탈리에 따르면 인류 문명의 발전은 정착민이 아니라 노마드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은 노마드가 발명한 건데요. 불, 사냥, 언어, 농경, 목축, 신발, 연장, 예술, 그림, 조각, 음악, 계산, 재산 아닙니다. 계산, 바퀴, 글씨, 법, 시장 이건 전부 노마드가 만든 발명품이에요. 심지어 그 종교적 신이나 민주주의도 노마드가 만든 작품입니다. 반면에 정착민들이 만든 건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 세금, 감옥, 저축, 총, 대포, 화약 이게 전부였습니다. 뭐 정착민들이 만든 것도 결국 가치가 덜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유목 노마드가 만든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 상당수는 노마드가 개발했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인간의 역사에서 정착민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년 전에 인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동남아프리카의 어느 나무에서 뛰어내려와서는 주변을 돌아다닌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기로 인류는 노마드로 살았거든요. 정착민이 주도권을 잡고 살았던 시기는 최근 수천 년에 불과합니다. 한편 아탈리는 살아남은 인간 종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살아남은 종들은 유랑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한 종들 뿐이다. 네. 그리고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사냥과 채취 기술만이 진보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마드적 삶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컨대 인류 역사의 주역은 노마드였지 정착민이 아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럴지 몰라도 현대 와서는 노마드보다는 정착민이죠. 주류 세력이라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는 유목민과 정착민 사이에 이른바 정권 교체라는 게 일어난 셈인데요. 그러니까 정착민들이 만드는 몇 안 되는 발명품 중에 국가라는 발명품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국가는 예.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개별 노마드들을 제압하고 규합하고 획일화시켰고 그 결과 지금은 정착민이 주류로 등장하게 그런 된 거죠. 거군요. 예. 때문에 오늘날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알고 보면 노마드적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국가 장치에 보습되어서 현재 자리에 눌러앉은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간혹 왜 뉴스 보면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연 이런 게 나올 때가 가족끼리 있잖아요.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 맞습니다. 이때 그걸 보면서 아,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분이라면 노마드적
노마드의 본성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가 장치에 이제 보습되어서 그 본능을 억누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요. 다 그 본능을 억누르고 뭐 간직한 채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크 아탈리는 노마드의 개념을 보다 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노마드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한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삶을 탐구하고 창조해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긍정하였습니다. 또 노마드의 개념을 확장해서 단순히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이동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버려진 불모지를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삶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노마디즘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엿본 셈인데요. 실제로 아탈리는 지금의 정착민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끝나고 다시금 노마드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신유목민의 시대, 디지털 노마드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는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전 세계를 떠돌며 일하는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과거 초원을 떠돌던 유목민 생활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뭐 물리적으로 전 세계를 떠돌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는 뭐 온라인 세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떠돌고 다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노마드란 눈앞의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파괴와 변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려는 실천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이미 이제 시작된 디지털 시대에는 어쩌면 새로운 인간형이 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노마드의 삶을 사는 사람을 너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배척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기존의 관습이나 질서에 너무 안주하고 또 타인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각자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 오늘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